일심 절차를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마쳤어요. 1심 절차를 마쳤어. 그 다음에 복잡한 소송 형태로 복수의 청구가 등장하는 소의 객관적 병합, 그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복잡한 소송 형태로 여러 명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다수 당사자 소송, 이런 파트를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까지 기본적인 거지만 배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상소라는 이런 파트로 들어가요. 상소. 그래서 오늘은 상소라는 파트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용어 구사는 할 수 있죠. 상소에는 항소, 그 다음에 상고, 항고가 있어요. 항소와 항고는 이건 판결 절차에 있어서 쓰이는 용어고, 항고는 판결과 대칭되는 결정이나 명령 등에 대한 불복을 말해요. 항고는. 그러니까 재판의 종류에는 재판하고 우리가 판결을 그냥 막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제 재판의 종류 속에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은 판결이라고 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에 본격적인 게 아니고 부차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이나 명령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종류를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 재판 중에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한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 보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항고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책을 읽다 보면 뭐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정. 그러면 예를 들어 이송결정. 수소 법원이, 소를 제기당한 법원이 자기가 관할 건이 없다, 다른 법원 가서 해라 라고 이제 이송하는 결정을 해요. 35조에 거기에 보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이송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다고 예컨대 기각 결정을 해요. 그러면 당사자 이송 신청원자가 왜 이송을 지금 허용을 하지 않는 게 불만이다 하면서 불복을 해요. 그랬을 때 등장하는 게 항고라는 개념이죠. 이송을 안 받아주는, 그럼 다른 법원 가서 해라, 이 수소법원이 지금 현재 소를 제기당한 법원이 우리 게 아닌 것 같다, 뭐 등등에 있어서 이제 이송을 결정한다,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그 중에 34조에 관할 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관할 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이송 결정이 있지만, 한편 그 다음 조문인 35조에 보면 당사자가 어떤 손해나 지연 이런 거 관련해서 소를 원고가 내온 것에 대해서 피고가 나 여기 영 불편하다, 다른 법원으로 바꿔달라 라는 35조에 이송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받아줬어요.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했던 사람이 만약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송에 대해서 불만이다 라고, 이송을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라고, 이송 기각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게 항고,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당사자의 싸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것에 관한 것이니까 본격적인 당사자가 지금 다투고 있는 법률관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니까 판결로 하는 게 아니고 결정으로 이송을 기각한다. 결정으로 그런 경우는 판단을 내려줄 때 쓰는 용어가 판결에 대칭돼서 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인데 그런 경우에 불복할 때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한다. 이런 개념을 쓴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기본 개념. 그다음에 항소와 상고가 있는데 둘 다 판결에 대한 불복인데 둘 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불복을 상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 상고, 항고. 일반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정확히 구별 못 하겠지만 여러분은 법대에서 이런 정도는 이미 지금 소송법 단계에서 뭐 용어 해설을 할 정도의 지금 그 이전에 익혔었어야 되는 뭐 용어죠. 그래서 항소, 상고라는 3심제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반드시 3심제 신급 그게 불멸의 진리는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 3번 정도는 싸울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그게 불멸의 진리는 아니에요.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원래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 적용 등을 불복했을 때 법률심으로서만 세팅을 했지만 당사자는 사실적인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서 대법원에 그런 것까지도 자꾸 한 번 더 판단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한다. 이런 게 재판의 구조라고 했어요. 항소심까지 다툴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실심으로서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의 확정 갖고는 다투면 안 되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어떤 법규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한 다툼에 그쳐야 되는데 패소한 당사자로서는 이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걸 대법원에 가려고 해요. 이왕 이제 진이상은 승부가 뒤집어지길 바라는 뭐 이런 마음에서 다투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대법원은 원래 지금 세팅이 법률심으로서만 세팅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이 대법원에 가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소송 재판 절차의 구조는 틀리지만 미국은 대법원 연방대법원에 1년에 사건이 1,200건밖에 없어요. 1,200건. 근데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막 대법관 1인이 1년에 뭐 몇백 건을 지금 처리해도 힘들 정도의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만을 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커트를 하긴 해요. 그래서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심리 불속행.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률의 해석 적용 이런 것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이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겠다라고 심리 불속행하면서 이 상고를 기각시켜요. 주의할 것은 각하하지는 않고 각하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갖다가 물리치지는 않고 기각이라는 개념으로 물리치는데 실제 심리를 않는다라는 거의 각하에 해당하는 우리가 용어 쓸 때 각하, 기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문전에서 탁 커트하는 각하에 가까운 이런 상황인데 용어로는 상고를 기각시켜요. 심리 불속행에 해당한다고.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커트당해서 이제 나가 떨어져요. 과거에는 그럼 우리가 당사자가
불만이 있어서 끝끝내 싸우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원래는 대법원이 그렇게 법률심으로서 어떤 하급심의 법령 해석 적용의 불통일을 대법원에서 정리해주는 차원에서만 이제 원래 대법원의 역할을 상정했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중에 계속 이 상고를 갖다가 뭔가 스크린하려는 제도가 마련하고 있었는데 현재 있는 스크린하는 제도는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해요. 한편 그러면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려면 1심에서 싸웠던 비용인 그 납부하는 인지대가 1심보다 항소심은 1.5배가 돼요.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2배가 돼요. 과거에는 더 높았었는데 1배, 2배, 3배였는데 1배 하니까 또 그 1배가 아니야. 너 하여튼 1.5배의 인지를 붙여야 되고 항소심은 상고심은 2배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니까 니네 뭐 결국 심리 안 하겠다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인지대 낸 거가 2배로 이제 더 높아지면서 많이 내는 건데 판단도 사실상 안 할 거면 그거 왜 받냐 그렇게 뭐 그런 불만이 있어서 요새는 좀 돌려줘요. 심리 불속행을 끝나면 반은 돌려주도록 이렇게 언젠가 바꿨어요 최근에.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상황이에요. 인지대 하니까 얘기 나오는데 저번 때 학기 초에 삼성에서의 그 형제간의 싸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게 있어서 인지대만 얼마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쪽이 졌죠. 그러니까 그 형 쪽이 졌어요. 이맹희라는 그 형 쪽이 지금 1심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항소하냐 마냐 막 그랬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 그 뒤에 추적해 봤어요? 항소하긴 했어요. 그럼 1심의 인지대가 그 정도면 2심은 1.5배가 되는데 우리는 1억 갖고도 소송할 판인데 그 사람들은 뭐 몇백억 인지대 내가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인지대만 몇백억. 우리는 그거 그냥 본소송으로 그 정도 금액이면 본소송으로 하는 것에 뭐 우리는 그 상상 이상인데 그 삼성과 싸움에서 항소가 1.5배를 붙여야 되는데 인지가 1심에서 깨졌기 때문에 승산도 거의 없는데 우리는 1억 갖고도 발발 뭐 할 판인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투입하면서 이길지도 이긴다면야 뭐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1심 단계는 그래도 나는 희망으로 투입했다고 치지만 1심 깨지고 나서 별 변동 없으면 또 깨질 판이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항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열 받긴 하겠지만 그 형 입장에서 동생과의 싸움에서 그렇잖아. 법적으로는 졌으니까 1심에.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했다고 기사 봤어. 줄여서 항소를 했어. 아주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인지대가 한 8천만 원 정도만 나오게 줄여서 했어. 줄여서. 패소 부분 중에 다 하지 않고 줄여서 했어. 그럼 그것만 이기면 의미 없지 않느냐인데 어떤 게 있냐면 좀 이따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그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승산이 있을 거로 전개되면 그때 확장하는 거야. 예컨대 그건 지금 항소심이라는 특선 상황에서 얘기해서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1심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일부 청구라는 이런 개념과 관련되는 건데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이 막 어마어마한 피해를 상정을 했지만 이길지 질지 몰라. 예를 들면 한 50억 이렇게 하려는데 50억의 인지를 붙이기에는 승패가 불분명해.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청구하는 거야. 실제는 자기 생각에는 한 50억 정도의
어떤 피해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승패가 불분명하니까 1억 정도만 청구해. 그럼 1억에 해당하는 인지는 한 50만 원 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 승부를 벌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승패의 진행에 맞춰서 승산이 있으리라고 보이면 그때 청구 취지, 그 금액을 확장한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금액을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50억으로 가는 거야. 그런 개념을 지금 이제 이해했다면 항소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일단 아주 그 기본만 딱 한 8천만 원만 이번에는 인지를 붙여서 그 뭐 불복 중에 어떤 핵심적인 것만 딱 걸어놨어. 나중에 이제 승부의 전개를 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승패가 뒤집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항소를 뒤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항소한 사람의 항소를 기각시킨다고 용어를 쓰는 거야. 1심의 불복에 대해서 그 불만을 표현한 것을 받아준다면 항소가 인용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항소가 인용된다는 말은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항소가 인용된다라는 상황은 어떻게 실제 이 결과물이 등장하냐면 1심을 취소해. 1심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을 말을 받아주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켜. 그다음에 항소심은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야. 자판, 스스로 자자 써서. 그럼 여러분이 요 용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입에는 혹시 민법 같은 걸 보다 보면 파기환송, 파기환송 이런 말이 입에 뱉는데 그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이랄까 항소심을 담당한 지방법원의 항소부의 그 원심 판결을, 즉 2심 단계 판결을 가지고 상고가 올라왔을 때 대법원 입장에서 상고한 사람의 불만이 전혀 아니오시다라면 상고를 기각하면 돼. 거기서도 상고를 기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상고를 인용하는 경우인데 그때 나오는 표현이 그 원심을 제2심 법원의 판결을 불만해서 상고한 사람 말을 손을 들어주니까 그 판결을 파기하고 그때는 파기한다라고 그래. 왜냐면 대법원은 스스로 변론을 열어서 사실적인 심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파기한다라는 얘기를 써. 그걸 그냥 깨는 정도의 얘기만 해. 아까 1심과 2심은 어떤 표현을 썼어? 항소를 인용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1심을 취소한다라는 얘기를 썼잖아. 그때는 사실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심이자 1심과 2심은 법률적인 이런 심리까지 어우러진 우리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껴있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하여튼 사실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심이라는 대법원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를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이때 항소심은 스스로 심리를 하는 것이니까 1심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야. 반면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왔을 때 상고심에서는 취소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 만약 상고를 인용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취소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파기하고 돌려보내. 제2심에 돌려보내. 그럼 제2심에 원래 대법원 가기 전에 했던 재판부가 이거 또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법원에서의 다른 재판부가 하는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파기환송하면 원래 대법원에 오기 전에 그 법원으로 보내. 파기해서 환송해. 이해되겠죠? 그러면 환송받은 법원에서 재판부가 또 따로 정해져서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 그 재판부가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한 거기서 새로운 재판부에 가서 이제 종전 재판부가 아닌데 가서 거기서 심리를 해. 그래서 파기 환송되면 그 파기 환송받은 법원은 뭐에 구속을 받냐면 대법원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라고 파기한 그것의 법률적인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구속받아. 그게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래요. 기속받는다. 그러니까 용어 사용 지금 조금씩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상수심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삼성가 사건에서는 아마 8천만 원 정도의 인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불복만 일단 했어요. 핵심적인 것 중에 그 정도의 아주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제 그 변호사의 소송 전략은 처음부터 아까 말한 대로 몇백억 원 지금 1.5배를 내면서 하기에는 이제 너무 아무리 뭐 해도 그건 황당한 거니까 1심에서 쳐놓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 황당한 거죠. 스스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략을 이제 일부분만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이제 이 취지를 확장해서 금액을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승산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아니면 이제 패소하는 즉 항소가 기각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걸로 더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항소심에서 전개시키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그런 사건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럼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송달이 돼요. 형사사건은 그 항소, 상고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선고를 갖고 기준으로 일주일인가 아마 주고 있을 거예요. 형사사건은. 근데 민사사건은 선고가 기준이 아니라 선고 다음에 송달을 해줘요. 그러면 송달이라는 것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서류 등을 송달한다. 그럼 거기에 담긴 내용을 송달받을 자가 인식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송달되면 이제 거기에 쓰여 있는 자기가 뭔가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등등을 가지고 이제 불복을 한다. 항소, 상고한다. 의 그 기준점은 선고시가 아니라 민사사건은 송달시다. 그래서 송달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돼요. 즉 항소, 상고를 해야 돼요. 그 2주간을 소극적으로 그냥 지나버리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급을 마무리하는 종국 판결과 확정 판결을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 1심이면 1심을 마무리한 종국 판결이 상소가 있으면 아직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아까처럼 2주간을 그냥 도가시키면 소극적 태도로 도가시키면 또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나 상소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따라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상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소권을 포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2주간의 항소기간, 상소기간, 상고기간이 도가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그 종국 판결이 그대로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셈인데 만약 2주 이내에 상소가 있게 되면 확정이 이때 차단된다는 말을 써요. 확정될 뻔하던 상황으로 가는 게 차단된다. 그래서 확정이 차단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 언제 한번 나왔냐면 상소에 있어서 확정이 차단되는데 확정이 차단되는 효력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런 말을 한번 얘기해 줬어요. 내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이 형사소송에서 공소 불가분 뭐 이런 말 쓸 것 같아요. 이쪽에 그런 거 고소 불가분 뭐 이런 말도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소 불가분은 상소를 하면 그 상소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같이 이렇게 불가분으로 확정이 차단된다. 즉 상급심으로 2심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2심의 효력. 그때 2심이라는 것은 숫자 2가 아니라 왜냐하면 1심에 대한 2심은 뭐 숫자 2지만 2심에 대한 3심. 그러니까 상급심으로 움직인다. 이동한다의 2자예요. 그러니까 숫자 2자가 아니라 움직인다는 2자인데 그 2심, 움직이는 심, 그러니까 심판 받을 수 있는 이 단계의 움직임, 2심의 효력은 이제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해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확정이 차단되는데 2심에 의해서 즉 상소에 의해서 2심
되는데 그 범위가 확정이 차단되는 범위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상소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같이 불가분으로 가요. 그 상소심에서의 2심의 효력의 원칙인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뭐한테는 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번 나왔어요. 뭐한테는 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한테는 진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 다시 갑과 지금 요 두 명 얘기를 전제로 한다면 을이 공동으로 소송을 냈어요. 다시 갑과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근데 패소했어요. 불만 있는 갑은 갑대로, 병은 병대로 우리가 공동소송으로 나타나도 다 자기 사건 자기 거이다. 한 절차에 있을 뿐이다. 그 개념을 명시하라고 그랬죠. 근데 각각 스스로 불만 이래서 상소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갑만이 상소를 했어요. 갑이 을한테 친 이것만을 상소를 했어요. 그러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을도 원래는 같이 확정이 차단돼요. 그런데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독립의 원칙한테는 지니까 이 경우에 병과 을 간의 싸움은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이 돼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해되겠죠?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요번은 공동소송이 아니라 객관적 병합. X가 Y를 상대로 1번 대여금과 2번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여금 청구는 X가 이겼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X가 졌어요. 즉 1번 대여금 청구는 Y가 졌고 2번 손해배상은 Y가 이겼어요. 1번 청구에 대해서는 누가 항소할 수 있느냐? Y가 졌으니까 항소하겠죠. 2번은 누가 항소하냐면 X가 항소하겠죠. 그런데 X가 2번 패소한 것에 대해서 X만이 항소를 했어요. X는 1번은 항소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 나오는 개념이 항소의 이익이에요. 상소의 이익, 항소의 이익. 수업 시간으로 치면 A 플러스 맞고 이런 애가 다시 불만이다. 이런 거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승소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 상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부 승소한 자는. 약간의 예외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완전히 이겼는데 뭐 불만이 있을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1심에서 판결 절차에서 소의 이익 할 때의 개념과 유사하게 항소할 이익, 즉 이 사람이 요청하는 바에 의해서 다시 재심사할 필요성이 완전 승소자에 의한 그런 필요성은 없다라는 이 개념이죠. 그래서 상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청구 부분은 X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만약에 항소는 누가 항소의 이익이 있냐면 Y가 항소의 이익이 있는데 Y는 그냥 그 점에 대해서 항소할 생각이 없어요. 2번 부분에 대한 패소한 X가 이제 항소의 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X가 항소를 했다라고 할 때 항소하지 않은 일부분도 아까 일반 상소심의 원칙의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1번 부분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될 것 같지만 확정이 안 되고 같이 끌려 올라오는 상태로 2심 돼버려요. 그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심의 효력에 있어서 불가분이라는 이유 알겠죠. 만약 여기도 불가분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갑만이 항소를 했어도 병의 을에 대한 청구도 확정되는 게 아니라 끌려 올라와서 2심 돼야 된다로 가야 될 건데 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한테는 진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갑과 병이 지금 둘을 계속 얘기하는데 갑과 병이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니라 즉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라 그거와 대칭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면 어떨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총유자 1인 또 다른 총유자가 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가운데 한 명만이 진 상태에서 항소하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총유자 1인의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느냐 이심되느냐 보면서 필수 공동소송 관계는 해피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 플러스 또 무슨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합일 확정에 의해서 이게 분리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지런하게 막바지에 조율이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떨궈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불가분의 원칙 플러스 더더욱 합일 확정의 필요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이 올라가 줘야겠죠. 따로 확정되면 안 되겠죠.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따로 확정되면 안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어떤 총유 관계의 그런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인데 둘 다 이제 가지런하게 1심에서 판결이 내려서 패소하는 걸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이 항소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갑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을 때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일 때는 이 사람들 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2심, 이 한자로 이사하다 2심. 2심 같이 올라가는 불가분, 서로 가분되지 못하는 상태로 끌려 올라가는 거. 일뿐더러 항소심에서 심리했는데 이번에는 항소심이 2심이 오히려 갑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갑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면 갑의 손만 들어주면 이게 합일확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병도 다시 졌던 거를 스스로 항소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이게 틀이. 근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는 불가분까지는 이해했는데 하나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 병은 병 스스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의뢰 입장에서는 이겼으니까 항소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뒤집혀요. 이렇게. 갑 부분이 졌던 것에서 갑이 이기는 것으로 뒤집히는 것은 갑이 불복해서 따졌기 때문에 뒤집히는데 병까지 뒤집어주는 거는 의뢰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은 사람 것까지도 지금 뒤집어 주잖아요. 승부를. 무슨 원칙이 상소심에서 있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불이익 변경. 그건 형사소송을 이해하면 좀 쉬워요. 형사소송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피고인한테. 근데 그러면 이 징역 3년이 더 엄하게 때려야 된다고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고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뭐 무죄다, 뭐 등등 3년이 과하다, 낮춰달라고 항소할 수 있는데 둘 다 항소하면 다행인데 예컨대 피고인만 항소했다고 쳐봐요. 근데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이놈 더 나쁜 놈이라 생각돼서 5년으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징역 5년. 그거 안 된다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검사가 너 나쁜 놈이니까 이게 3년 갖고 안 되겠다고 해서 검사가 항소한 것에 따른 5년으로 가는 건 불이익이 아니냐 이걸 작동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 검사가 따졌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검사는 가만히 있고 그냥 1심에 3년에 그냥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항소를 안 하고 이 피고인만이 억울하다, 과하다 항소를 했는데 5년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을과 병 간의 관계는 지금 병이 억울하다고 헌바도 없는데 이게 불이익으로 가도 안 되고 이익으로 가도 안 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여기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불이익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한테 이익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게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다시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가 나오는데 스스로 신청한 것보다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없다가 이 민사소송의 논리예요. 그게 항소심에서 작동하는 게 불이익 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이익변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1심에서 처분권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나 1억 원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일부 인정 안 되면서 예컨대 7천만 원만 인정된다든지 이런 거 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당사자는 1억을 맥시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이 1억 5천을 인정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처분권주의예요. 203조에 보면 신청 범위 내에서 재판하라 이렇게 처분권주의에 관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판결은 신청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1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법원이 판결해 준다라는 것은 민사사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나타나면 패소원자가 좋은 쪽으로 바꿔달라고 항소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쪽으로 병과 을의 관계마저도 갑의 을에 대한 합의락정의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때문에 바뀌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이 돼요. 다시 정리해봐요.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독립의 원칙한테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 경우는 각각 독립해서 확정이 된다. 일부만이 항소했다라고 친다면 이해됐죠? 그런데 이 다수 당사자 중에 예컨대 필수적 공동소송, 그 다음에 그런 합의락정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그 다음에 독립당사자 참가 이런 거 67조의 규율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 등장하는 건데 이때는 당연히 합의락정을 위해서 불가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합의락정을 위해서는 불가분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면 분리해서 독립돼서 확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가지런한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끌려 올라가야 되는 불가분은 당연한 거기다가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합의락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당사자의 소송이라면. 한편 더 나아가서 이게 불가분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익 불이익까지도 수정이 돼요. 합의락정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일부만이 항소를 했는데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지게 돼서 이 1심 판결이 바뀌게 되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바뀌면서 불이익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익 불이익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마저도 수정돼서 무너져 버려요. 이해되겠죠? 아까 상황에서 다시 봐요. 병이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갑의 패소 판결이 2심의 심리 결과 갑의 승소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면 항소하지도 않은 병도 승소로 바뀌어야지 이게 가지런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되니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된다라는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심에서의 원칙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뭐냐면 일부만이 상소가 있어도 상소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끌려온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상소하지 않은 부분마저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그게 불이익, 이익 변경금지 원칙으로 두 가지 상급심에서의 나타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은 불가분 원칙이 독립의 원칙을 이겨내지 못한 채 분리돼서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 이익 변경, 불이익 변경은 그 다음 얘기는 통상의 공동소송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변경, 불이익 변경은 금지는 끌려 올라왔다는, 불가분으로 끌려왔다는 다음 단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이 작동하지 않는 통상의 공동소송은 이익 변경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미 서로 남남이 됐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야기, 지금 상소심에서 나오는 용어 같은 걸 다 설명을 했어요. 항소의 이익이 이제 조금 이제 소의 이익과 대칭돼서 이해할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또
추가할 것은 이미 얘기했지만 소취하라는 거와 관련해서 항소에서는 항소를 취하한다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항소심에서 소취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헷갈려 하지 마요. 소취하는 여러분이 대법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소취하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상한 건 뭐예요? 1심 판결 받아보고 원고가 패소를 했으니까 일단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면 어디까지 싸그리 없어져요? 애초에 소 않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 심정적으로 우리가 그 해도 되나? 뭐 이런 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법원 그 단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판결까지 바꿔서 법원의 판결을 무위로 돌린다, 농락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제로 267조 2항에 우리가 제소 금지의 원칙. 이때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가 아니라 두 번째 소, 제소 금지에 그 걸리는 상황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항소심,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것에는 지장은 없다. 한편 항소취하, 상소취하, 상고취하는 뭐냐? 그 신급만을 없애는 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가 항소심에서 뭔가 사정이 생겨서 항소를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소취하는 어디까지 하냐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어요. 항소하고 나서 그 신급, 항소심의 판결이 내려질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효과는 항소만 제거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하니까 1심 판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1심 판결이 남게 되는 거죠.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항소 때문에 확정되지 못했던 1심 판결이 항소를 취하하면 확정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항소심에서 등장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얘기했지만 1심과 2심은 사실심, 법률심 포함하는 의미에서 사실심이 펼쳐지는 연속적인 개념이다. 속심이다. 속심. 그러니까 항소심 단계에서는 아까 1심을 항소를 인용하게 된다면 1심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판한다. 연속된 거니까 1심 판결로 한번 매듭을 졌지만 항소심의 막바지에서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 종결 시에 그것을 가지고 마감해서 항소심 판결을 스스로 자판해서 내려지는 거다. 1심과 항소심은 속심이니까 연속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사후로만 법률적인 해석 적용을 컨트롤하는 법률심이다. 원칙적으로 변론은 열리지 않는다가 대법원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 컨트롤한 것에 따라서 파기하고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법률적인 해석 적용은 이러이러하는 게 맞다라고 파기하고 니네는 저러게 해석 적용을 했지만 대법원 단계에서 이리 해석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그것을 파기하고 그렇지만 자기네는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으니까 환송을 시켜서 내가 말한 바에 따라서 내가 말한 바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한 그 바에 의해서 다시 심리해라 라고 파기환송해서 항소심 그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면 거기서 재판부가 다시 배당돼서 다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질문 있으면 해요. 수고했어요.